김민주는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렸다. 비싼 가죽 구두가 시골 마을의 흙길에 닿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건초와 장작불 냄새가 어디선가 바람을 타고 왔고 그 향기에 그는 잠시 멈춰섰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시골 마을에 오지 않았던가? 아마도 20년 정도 됐을 것이다. 그가 꿈을 안고 서울로 떠난 그날 이후로 이제 38세가 된 민주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대형 물류회사의 CEO로 바쁜 도시 생활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그는 여전히 들판을 맨발로 뛰어다니던 그 소년이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요했다. 외딴 시골 마을에 새로운 물류 창고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교통이 불편하고 대부분 도로가 비포장인 곳이었다. 민주는 평소와 달리 직원들에게 현장 조사를 맡기지 않았다. 직접 가보고 싶었다. 그 땅을 직접 보고 그곳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한 후에 회사의 발자취를 남기고 싶었다. 마을에서의 첫날 밤, 임시로 빌린 집에서 직원들과 함께 모였다. 누군가 아침에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사와 직접 요리해 먹자고 제안했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갈 준비를 하자 민주는 갑자기 손을 들어 멈추게 했다. 내가 갈게.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모두가 평소 정장 차림의 멋진 사장님이 이제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고 고급 구두 대신 간단한 슬리퍼를 신은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다. 시골 공기를 좀 마시고 싶어. 그가 덧붙였다. 시장으로 가는 길은 구불구불했다. 양쪽으로 푸른 농밭과 양철 지붕의 낮은 집들이 있었다. 닭 우는 소리와 아이들의 장난스러운 소리가 민준의 마음을 이상하리만치 가볍게 만들었다. 그는 시장에 들어섰다. 신선한 생선, 푸른 채소, 그리고 사람들의 흥정하는 소리가 섞인 곳이었다. 그는 한 정육점에서 멈춰 신선한 고기를 몇 점 골랐다. 그리고 천천히 다른 가게들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을 기억하려는 듯 눈길이 시장 구석구석을 훑었다. 민주는 갓 싸온 돼지고기가 든 비닐봉지를 들고 정육점을 떠났다. 비릿한 냄새가 바쁜 시골 시장의 공기와 어우러졌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슬리퍼가 흙바닥에서 철벅철벅 소리를 냈다. 반짝이는 가죽 구두는 어제 차 트렁크에 잘 넣어두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왁자지껄 울려 퍼졌다. 노부인이 신선한 민물고기를 팔고 있었고 중년 남자는 호박값을 흥정하고 있었다.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렸다. 이 작은 시장은 크지 않았다. 몇 개의 좌판이 늘어선 정도였지만 단순하면서도 활기찬 생명력이 있었다. 민준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런 느낌이었다. 민준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침 햇살이 시장 가장자리의 플라타너스 나무 사이로 비쳐 땅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는 평소처럼 서두르지 않았다. 필요한 것을 빨리 사서 돌아가는 대신 그는 이 시장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싶었다. 그는 닭과 오리를 파는 가게를 지나쳤다. 다리가 묶인 수탉들이 꽃기호하고 울었다. 그리고 익은 과일을 파는 좌판을 지나갔다. 익은 참외에서 달콤한 향기가 퍼졌다. 모든 것이 소박하고 진실했다. 서울의 고급 슈퍼마켓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 민준의 걸음이 시장의 더 작은 구석에 이르렀을 때 느려졌다. 거기서는 몇몇 채소 파는 사람들이 낡은 천 위에 물건을 펼쳐놓고 있었다. 그 중에 13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앉아 있었다. 작은 손으로 물냉이 잎을 골라내고 있었다. 소녀는 색이 바른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낡은 고무 슬리퍼는 옆에 벗어두었고 맨발은 가늘었으며 약간의 흙이 묻어 있었다. 그녀 앞에는 신선한 푸른 채소 몇 타발과 자주색 고구마 그리고 붉은 고추 바구니가 있었다. 모두 낡은 천 위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민준이 멈춰서자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맑은 눈동자가 어린 나이에 일찍 성숙해진 듯한 약간의 피로감을 담고 있었다. 신선한 채소예요, 삼촌. 사가세요. 소녀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쉰 것처럼 들렸다. 마치 오랫동안 감기에 걸려 아직 완전히 나아지 않은 것 같았다. 민주는 흠칫 놀랐다. 그 목소리가 과거에서 메아리치는 것 같았다. 오래전에 묻어둔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소녀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무엇이 그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지 찾으려고 했다. 그녀의 눈이었을까? 아니면 말할 때 머리를 약간 기울이는 모습이었을까? 확실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너무 친숙했다. 너무 가까운 느낌이었다. 한 다발에 얼마니? 민주는 채소를 살펴보기 위해 쪼그려 앉으며 물었다.
사실은 소녀를 더 자세히 관찰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1,000원이에요, 삼촌. 우리 집에서 농약 없이 기른 거라 깨끗해요. 소녀가 대답했다. 그녀의 손은 계속해서 채소를 골라내고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냉이 다발을 집어들고 각 잎을 자세히 살펴보는 척했다. 내가 직접 기른 거니? 아니요, 엄마가 기르고 저는 팔기만 해요. 소녀가 가볍게 웃었다. 그 미소는 순수했지만 약간의 슬픔이 배어 있었다. 민주는 물냉이를 내려놓고 일어서려 했지만 문득 멈췄다. 햇빛이 소녀의 어깨 너머로 비쳐 그녀의 목에 걸린 작은 물건을 비추었다. 그것은 작은 파란 돌이 달린 단순한 은목걸이였다. 시간이 지나 색이 바랜 것 같았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목걸이는 누나의 것과 너무 똑같다. 어머니가 누나의 15번째 생일 때 시장 축제에서 사주신 것이었다. 누나는 항상 그것을 착용했다. 그 운명의 날에도,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태운 버스가 강물에 빠진 그날에도 아무도 누나의 시신을 찾지 못했고 그의 가족은 수년간 아픔 속에 살았다. 누나가 영원히 떠났다고 믿으며. 이름이 뭐니? 민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억누르려 노력했다. 소연이에요. 소녀가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손에 든 채소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 목걸이는 어디서 났니? 그는 참지 못하고 소녀의 목걸이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의 눈은 그것에서 떠날 줄 몰랐다. 소연이가 고개를 들고 손으로 목걸이를 만졌다. 잠시 망설이더니 엄마가 주셨어요 라고 대답했다. 소연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소녀의 어머니라 불가능했다. 누나 지수는 20년 전에 사라졌다. 만약 살아있다면 이제 40세쯤 될 텐데 13살 소녀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마도 목걸이는 그저 비슷한 것일 뿐이겠지. 그러나 소연의 심 목소리와 그녀가 민준을 바라보는 방식, 모든 것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부모님은 왜 너를 혼자 여기서 팔게 하시니? 민준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물었다. 아버지는 들에 일하러 가셨고 엄마는 집에 계세요. 저는 아침에만 팔다가 학교에 가요. 소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집이 여기서 가까워? 네, 가까워요. 걸어서 금방이에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채소 묶음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잠시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냥 지나치기에는 이 소녀에게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물냉이를 2묶음 더 집어들고 소연에게 돈을 건넸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목걸이에서 떠나지 않았다. 소연이 몸을 숙여 거스름돈을 찾을 때 민주는 문득 누나 지수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특유의 심 목소리. 특히 웃거나 시골 민요를 부를 때면 더 그랬다. 어렸을 때 그는 누나의 목소리가 할머니 같다고 놀렸고 누나는 그저 웃으며 그의 코를 꼬집었다. 커서 보렴. 언니 목소리가 그리울 날이 올 거야. 감사합니다, 삼촌. 소연이 고개를 들어 거스름돈을 건네며 말했다. 민주는 기억에서 깨어나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받았다. 그리고 일어나 돌아섰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자신이 너무 많은 상상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목걸이가 비슷할 수도 있고 목소리도 흔한 특징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몇 걸음 떨어졌을 때 소연의 신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삼촌, 고기 봉지 두고 가세요. 민준이 돌아보니 소연이 그가 천 위에 놓고 간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고마워했지만 소녀의 눈을 다시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혹시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그는 갑자기 물었다. 왜요? 이렇게 신선한 채소에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소연은 놀란 듯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집은 아주 가난해요. 실망하지 마세요. 나도 시골에서 자랐어. 괜찮아. 민준이 친절하게 대답했다. 그는 이 결정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지만 내면에서 강한 직감이 일어났다. 그는 소연의 어머니를 만나야 했다. 그 목걸이와 그 목소리가 단순한 우연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했다. 그가 소연을 따라 시장을 떠났을 때 앞에 놓인 흙길은 그가 결코 통과할 것이라 생각지 못했던 문을 여는 것 같았다. 민주는 소연을 따라 시장을 빠져나왔다. 한 손에는 고기 봉지를, 다른 손에는 물냉이 묶음을 들고 걸음걸이에 맞춰 흔들었다. 시장에서 나오는 흙길은 구불구불했다. 양쪽으로 울창한 풀들과 기울어진 듬성듬성 자란 버드나무들이 있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높이 올라와 나뭇잎 사이로 비쳐 울퉁불퉁한 땅 위에 얼룩덜룩한 빛의 패턴을 만들었다. 시장 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대신 시골 소리가 들려왔다. 논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닭 울음소리, 그리고 앞서가는 소연의 발걸음 소리. 집이 멀어? 민준이 둘 사이의 침묵을 깨며 물었다. 멀지 않아요. 저 들판 건너편이면 돼요. 소연이 그 특유의 신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소리는 여전히 민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소녀는 빠르고 가볍게 걸었다. 흙이 묻은 맨발이 울퉁불퉁한 길 위에서도 전혀 주저함 없이 움직였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오른쪽에는 넓은 논이 펼쳐져 있었다. 싱그러운 벼들이 바람에 흔들려 땅과 하늘의 향기를 품은 듯했다. 왼쪽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다. 탁한 물 위로 시든 연잎이 드문드문 떠 있었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누나 지수와 함께 들판을 뛰어다니고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고 누나가 그 특유의 신 목소리로 미녀를 부르던 시절. 그 기억은 세월과 함께 희미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다시 떠올랐다. 삼촌도 정말 시골에서 자랐어요? 소연이 갑자기 돌아보며 물었다. 그래, 민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향수가 담겨 있었다. 예전에는 나도 너처럼 들에도 나고 시장에서 채소도 팔았어. 하지만 지금은 서울에 살아서 시골에 잘 오지 않아. 서울이 재밌어요? 소연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재미있긴 한데 아주 바빠 여기처럼 여유롭지 않아. 민준이 조금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소연을 바라보며 자신이 한때 가졌던 순수함을 소녀에게서 발견했다. 그것은 도시 생활이 그를 돈과 명예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기 전의 순수함이었다. 길은 점점 좁아져 작은 대나무 다리로 이어졌다. 다리는 개울 위에 놓여 있었다. 오래되어 썩은 대나무가 발걸음 아래서 삐걱삐걱 소리를 냈다. 소연은 고양이처럼 가볍게 다리를 건넜다. 민주는 더 조심스럽게 흔들리는 난간을 잡으며 건넜다. 이 다리 오래된 것 같네. 그가 물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불어서 여기를 지나가는 게 위험해요. 소연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의 창고 프로젝트에 대해 생각했다. 만약 이곳에 지어진다면 마을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최소한 홍수철의 주민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다리라도. 하지만 그 생각은 소연이 앞을 가리키며 말할 때 중단되었다. 저기예요. 우리 집. 민준의 눈앞에 작은 집이 나타났다. 양철 지붕의 흙벽 집이었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다. 집은 진흙투성이 마당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현관 옆에는 몇 그루의 바나나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마른 잎이 땅으로 늘어져 있었다. 한 마리 마른 노란 개가 바나나 나무 아래 웅크리고 있다가 낯선 사람을 보자 약하게 몇 번 짖더니 곧 조용해졌다. 마당 한쪽에는 덩굴 식물이 자라며 잎 사이로 열매가 매달려 있었고 그 옆에는 장작더미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모든 것이 가난함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시골 가정의 생명력도 느껴졌다. 엄마, 채소산 아저씨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소연이 크게 외쳤다. 집 안에서 한 여자가 나왔다. 손에는 젖은 행주를 들고 있었다. 여자는 날씬했고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는 빛바랜 전통 상의를 입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볼 때 그는 거의 굳어버렸다. 그 눈은 깊고 따뜻했다. 비록 주름이 패여 있지만 그것은 누나 지수의 눈과 똑같았다. 그리고 그 신 목소리가 들렸을 때 그녀가 말했다. 누구세요? 왜 낯선 사람을 데려왔니? 민준은 심장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안녕하세요. 소연이의 채소를 샀는데 너무 좋아서 농장을 방문하고 싶었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요. 민준이 거짓말을 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고 눈은 여자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아, 들어오세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의심의 기색 없이 말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민준은 그 자리에 서서 복잡한 감정들과 함께 남겨졌다. 그는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걸음걸이도 친숙했다. 누나 지수가 정원에서 채소를 가져올 때의 그 천천히 걷는 모습.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다일렀다. 이것은 단지 누나를 닮은 누군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집안은 어두웠다. 벽에 걸린 등유등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이 소박한 가구들을 비추고 있었다. 오래된 나무 탁자, 몇 개의 느슨한 대나무 의자, 그리고 금이 간 그릇 선반이 있는 작은 부엌 공간. 하얀 머리카락의 노인이 집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대나무 부채를 들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누구요? 노인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멀리서 온 손님입니다. 잠시 들렀어요. 민준이 대답하며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소연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여자가 작은 쟁반을 가져왔다. 그 위에는 2잔의 녹차가 담겨 있었다. 가난한 집이라 차밖에 대접할 게 없네요. 그녀가 쟁반을 탁자에 놓으며 말했다. 민준은 고마워하며 차를 들었지만 그의 손이 약간 떨렸다. 그의 눈은 소연에게 돌아갔고 다시 한번 소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았다. 파란 돌이 달린 은목걸이. 그는 그것이 누나 지수의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너무 많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소연이의 목걸이가 예쁘네요. 민준이 말했다. 그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여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줬어요.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소연이가 커서 예쁘게 착용하라고 줬죠. 어디서 구하셨어요? 민준이 계속해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유지하려 노력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눈빛이 약간 헤어졌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제가 구조됐을 때부터 목에 걸고 있었대요. 저는 그냥 간직했다가 소연이에게 줬어요. 그 말은 민준의 마음에 번개처럼 충격을 주었다. 그는 소연을 힐끗 보고 다시 소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바라본 뒤 노인에게 시선을 돌렸다. 구조되셨다고요? 무슨 뜻이죠? 그가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20년도 더 전이지요. 내가 그물을 던지러 갔다가 그 애가 구명조끼에 매달려 떠내려오는 걸 봤어요. 사람들은 버스가 강에 빠져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 아이는 살아 있었어요. 내가 데려와서 키웠지요. 세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민주는 머리가 어지러운 것 같았다. 20년 전 강에 빠진 버스. 그날은 바로 누나 지수가 실종된 날이었다. 그는 세연이라 불리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 마른 얼굴, 높은 콧대, 그리고 그 쉰 목소리. 모든 것이 너무 비슷했다. 목걸이는 이제 소연의 목에 있었고 노인과 세연의 이야기는 그에게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더해주었다. 하지만 의문이 남았다. 만약 이 여자가 누나 지수라면 왜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왜 가난한 집에 살며 가족을 찾지 않았을까? 죄송해요, 실례지만 민준이 세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이전의 기억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 고향이 어디셨는지, 가족은 어땠는지. 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 약간의 슬픔이 스쳤다. 아니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깨어났을 때 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세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평화롭게 살길 바란다고 하셨죠. 저도 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왔어요. 민주는 노인을 바라보았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해 주었다. 그때 강에서 떠내려오는 걸 봤어요. 구명조끼에 매달려 있었고 매우 약했어요. 내가 데려와 딸처럼 키웠지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나도 많이 묻지 않았고요. 강에 떠내려오셨다고요? 민준이 되풀이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버스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아니면 사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연은 눈살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는 듯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가끔 물속에서 숨이 막히는 꿈을 꾸긴 하지만 깨면 무슨 꿈인지 기억나지 않아요. 민준은 침묵했다. 그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물에 대한 꿈. 그것은 그 버스 사고에서 남은 기억 조각일까? 그는 더 묻고 싶었지만 세연을 놀라게 할까봐 조심스러워했다. 그는 소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최대한 가벼운 목소리로 물었다. 목걸이를 언제 받았니? 10살 때요. 소연이 대답하며 손으로 목걸이를 만졌다. 엄마가 주셨어요. 예쁘게 착용하라고요? 그 목걸이를 구조됐을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민준이 세연에게 물었다. 네. 세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 몸에 있던 거예요. 어디서 온 건지 모르지만 예뻐서 간직했다가 소연이에게 줬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확신은 더욱 강해졌다. 세연은 목걸이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다.
그저 흐릿한 과거에서 온 기념품처럼 간직했을 뿐 과거에 대한 본능적인 연결이었을까? 그는 일어나서 세연과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날 준비를 했다. 다시 방문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집을 나서며 그는 멀리 보이는 강을 바라보았다. 속으로 다짐했다. 누나, 정말 누나라면 내가 누나가 기억을 되찾을 수 있게 도울 거야. 민주는 임시 숙소의 현관에 서 있었다. 희미한 달빛이 멀리 논밭을 비추고 있었다. 밤 곤충들의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려 퍼졌다. 그는 방금 소연의 집에서 돌아왔다. 세연과 노인의 이야기가 그의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고 메아리쳤다. 물에 대한 꿈, 소연의 목에 걸린 은목걸이, 강에 떠내려온 이야기.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세연이 누나 지수일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20년이 넘게 가족이 눈물로 슬퍼했던 그 누나. 하지만 그 희망과 함께 모호한 두려움, 불안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집으로 들어가 직원들이 남겨둔 차가운 차 한 잔을 들고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생각이 복잡했다. 그는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다. 세연의 기억을 깨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만약 그녀가 정말 누나 지수라면, 그리고 그는 생각해냈다. 20년 전에 찍은 가족사진. 그가 15살 키 작은 소년이었을 때 흰색 전통 한복을 입은 누나 지수 옆에 서 있는 사진. 누나는 파란 돌이 달린 은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뒤에는 부모님이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사진은 지금 서울의 그의 아파트 서랍 안에 있었다. 그것이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가져오려면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내일 아침 일찍 민주는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고개를 들어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하려다 망설였다. 그는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었다. 세연에 대해, 목걸이에 대해, 그녀의 꿈에 대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릴 것이라 상상했다. 그리고 딸을 찾을 희망에 어머니의 눈이 빛날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멈췄다. 손이 공중에 멈춰 있었다. 안 돼.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가슴이 조여들었다. 만약 지금 말했다가 세연이 누나가 아니라면 어머니는 또다시 상처받을 거야. 그는 누나가 실종된 후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했다. 어머니는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고 매일 밤 작은 제단 앞에서 향을 피우며 누나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한 번은 어머니가 그의 손을 잡고 목이 메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지수가 아직 살아있다면 내 남은 인생을 다 바꿔서라도 그 아이를 찾을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희망은 사그라들었고 어머니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슬픔 속에서 살아갔다. 만약 지금 희망의 불씨를 가져다주고 그것이 오해였다면 민주는 어머니가 그 충격을 견딜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혼자 해내야 해. 민주는 결심했다. 그의 눈에 결의가 떠올랐다. 확실해질 때까지는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결정을 내린 민주는 직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가 없어도 현장 조사를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작은 가방에 짐을 챙겼다. 아무에게도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급한 일로 서울에 돌아가야 한다는 핑계를 댔다. 그날 밤 그는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이 차가운 공기를 몰고 왔지만 그의 마음은 불처럼 뜨거웠다. 그는 누나 지수를 생각했다. 그녀의 밝은 미소, 미녀를 부를 때의 신 목소리, 그리고 비 오는 날 버스에 올랐던 그 운명의 날. 누나, 정말 살아있다면 내가 찾을게요. 그는 속삭였다. 손을 꽉 쥐며.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차에 올라 서울로 향하는 3시간 넘는 여정을 시작했다. 울퉁불퉁한 국도는 먼지가 자욱했고 차 창문에 붉은 흙이 달라붙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여정 내내 그는 누나가 강한 물살 속에서 구명조끼에 매달려 떠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약해진 손으로 필사적으로 생명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그는 누나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깨어나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 얼마나 외로웠을지 궁금했다.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지만 그는 참았다. 운전대를 꽉 붙잡으며 기다려요 누나. 그는 자신에게 약속하듯 중얼거렸다. 서울 도심의 고급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저녁이 되어가고 있었다. 민주는 불도 켜지 않고 곧장 침실로 향했다. 가족 기념품을 보관하는 낡은 서랍을 열었다. 아버지의 손편지, 어머니의 나무빗, 그리고 20년도 더 전에 찍은 가족사진. 그는 사진을 들었고
손이 약간 떨렸다. 종이가 황변했지만 누나 지수의 모습은 선명했다. 흰 한복을 입고 파란 돌이 달린 은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팔은 민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미소는 봄 햇살처럼 밝았다. 민준은 옆에 서 있었다. 마른 소년, 너무 큰 셔츠를 입은 모습이었다. 뒤에는 부모님이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민준은 사진 속 누나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목이 베었다. 정말 누나예요? 그는 속삭였다. 눈이 뜨거워졌다. 그는 침대에 앉아 사진을 들고 있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는 당장 사진을 세연에게 가져가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세연이 고개를 저으면 어쩌지? 만약 이 모든 것이 그의 상상에 불과하다면 그는 자신에게 침착하라고 타일렀다. 한 단계씩 진행해야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셔츠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다. 마을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떠나기 전 그는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그가 성공한 삶을 일구어낸 곳. 하지만 지금은 그곳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가족이었다. 누나 지수였다. 마을로 돌아가는 여정은 그가 더 결연한 마음으로 운전했기 때문에 더 빨랐다. 도착했을 때 태양은 이미 높이 떠 있었다. 햇빛이 소연의 집 앞 바나나 나무 사이로 비쳐 작고 낡은 집을 밝게 비추었다. 소연은 학교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세연은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를 들고 그 안에는 방금 따온 채소가 있었다. 또 오셨네요. 민준이 다가오자 세연이 고개를 들며 흰 목소리로 물었다. 네,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가까이 다가갔다. 오늘은 언니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는 셔츠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조심스럽게 세연 옆 작은 대나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세연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약간의 호기심이 스쳤다. 그녀는 사진을 집어들고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은목걸이를 한 젊은 여자, 옆에 서 있는 소년,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부. 이 사람들은 누구죠? 그녀가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제 가족이에요. 오래전에 찍은 사진이죠. 민준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이 여자분, 언니는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세연은 눈썹을 찌푸리며 더 자세히 보았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닮은 것 같기는 하지만 기억나지 않아요. 민준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사진 속 목걸이가 소연이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비슷하네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제가 구조됐을 때부터 목에 걸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간직했을 뿐이에요. 민준은 침묵했다. 그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사진이 세연의 기억을 깨울 것이라 희망했지만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백지 상태였다. 노인이 집 안에서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 세연 손에 든 사진을 보고는 멈춰섰다. 그게 뭐요? 노인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제 가족 사진이에요. 민준이 대답하며 일어나 노인에게 인사했다. 할아버지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세연 씨를 구조하셨을 때 목걸이 말고 다른 것은 없었나요? 노인은 의자에 앉았다. 흐린 눈으로 멀리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그때 그 애는 아주 약했어요. 옷은 다 찢어지고 목걸이 외에는 맞다, 작은 손수건이 있었어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는데 난 읽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위 용우에게 줬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손수건이요? 민준이 되풀이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작았어요. 흰색의 빨간 글씨로 수놓아져 있었어요.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노인이 대답하고 몇 번 기침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올랐다. 그는 그 손수건을 찾아야 했다.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증거로. 민준은 가슴에 새로운 희망을 안고 소연의 집을 떠났다. 노인이 말한 손수건, 빨간 실로 수놓아진 이름이 있는 손수건. 그것은 누나 지수의 마지막 유물일 수 있었고 그에게 진실을 확인해 줄 것이었다. 그는 용호, 세연의 남편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손수건이 아직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지만 용호가 쉽게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란 것도 알았다. 지난번에 그를 만났을 때 의심스러운 눈빛과 차가운 태도는 그가 세연의 과거를 파헤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다시 소연의 집을 찾았다.
그는 가족 사진을 가져갔다. 필요하다면 용호를 설득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착했을 때 아침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다. 아침 이슬이 들판의 벼에 맺혀 있었다. 소연은 집 앞에 앉아 채소 묶음을 정리하고 있었다. 시장에 가져갈 준비를 하는 듯했다. 민준을 보자 밝게 웃었다.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채소 사러 오셨어요? 아니, 세연 씨와 용호 씨를 만나러 왔어. 민준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집에 계세요? 네, 엄마는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방금 들에서 돌아오셨어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인 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엄마, 아빠, 민준 삼촌이 오셨어요? 세연이 먼저 나왔다. 여전히 빛바랜 전통 상의를 입고 있었다. 뒤따라 용호가 나왔다. 흙이 묻은 뱅이를 손에 들고 있었다. 또 오셨네요? 세연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용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항상 그랬듯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볼 뿐이었다. 네, 세연 씨와 용호 씨께 할 말이 있어서요? 민준이 인사하며 대답했다. 잠시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들어오세요. 세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집 안에서 노인은 구석에 앉아 부채를 들고 있었다. 소연은 채소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민준은 대나무 의자에 앉아 가족 사진을 탁자 위에 놓았다. 그리고 곧바로 용호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께 들었어요. 세연 씨를 구조했을 때 손수건이 있었다고요. 빨간 실로 수놓아진.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용호는 순간 굳었다. 그의 눈에 약간의 놀라움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빠르게 침착함을 되찾았다. 기억나지 않아요. 아마 버렸을 거예요. 그가 짧게 대답했다. 정민준이 계속해서 물었다. 인내심을 유지하지만 결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제 생각에는 세연 씨에게 중요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녀가 무언가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기억한다는 거죠? 용호가 눈썹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여기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왜 과거를 파헤치려 하죠? 세연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약간의 혼란이 어렸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민준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제 생각에 세연 씨는 제 누나예요. 20년 전 버스 사고로 실종된 지수 누나. 소연이의 목걸이, 빨간 실로 수놓아진 손수건,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었어요. 저는 단지 진실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용호는 벌떡 일어섰다.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아내는 세연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고요. 이만 가주세요. 하지만 세연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쉰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요. 그 손수건을 보고 싶어요. 아직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용호는 망설였지만 세연의 단호한 눈빛에 그는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무언가 중얼거리며 집 뒤쪽으로 나갔다. 그리고 낡은 나무 상자를 뒤적거렸다. 몇 분 후 그는 돌아왔다. 손에는 작은 흰색 손수건, 이제는 누렇게 변한 손수건을 들고 있었다. 손수건에는 빨간 실로 지수라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지만 이제는 색이 바른 상태였다. 민준은 손수건을 보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맞아요. 그가 속삭였다. 목이 메었다. 어머니가 누나를 위해 수놓으신 거예요. 그는 손수건을 세연에게 건넸다. 보세요. 뭐라도 기억나는 게 있나요? 세연은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수라는 글자를 만졌다. 그녀는 눈썹을 찌푸리며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했다. 갑자기 그녀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얼굴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예상치 못한 두통에 시달리는 것 같았다. 네? 물이 보여요. 그녀가 가쁜 숨을 내쉬었다. 눈을 꼭 감았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게 들려요. 민준은 벌떡 일어나 세연의 손을 잡았다. 뭐가 기억나요? 말해보세요. 세연은 숨을 헐떡였다. 눈을 뜨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수영하고 있어요. 물이 너무 세요. 누군가가 지수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붙잡으라고요. 그녀는 눈을 떴다. 민준을 바라보았다. 지수가 누구죠? 민준은 목이 베었다.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다. 누나예요. 누나가 지수예요. 누나는 제 누나고 저는 민준이에요. 누나의 동생이요. 그는 사진을 가리켰다. 여기, 이게 누나예요. 이게 저고, 이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세요. 기억나지 않으세요? 세연은 사진을 바라보고 다시 손수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안개가 걷히듯 흐릿한 기억이 서서히 그녀의 마음속에 돌아오는 듯했다. 민준,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 쉰 목소리가 떨렸다. 강가에서 울며 내 이름을 부르던 소년이 있었어요.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눈물이 뺨을 차고 흘러내렸다. 이제 기억나요. 저는 치수예요. 민준은 세연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꽉 안았다. 흐느끼며 말했다. 누나가 살아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누나를 찾아 헤맸어요. 세연, 이제는 치수도 울었다. 그녀는 민준을 꽉 안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스쳤다. 다 기억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민준이라는 걸 알겠어요. 내 동생. 용호는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인은 구석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며 흐려진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소연이 뛰어들어왔다. 당황한 표정으로 엄마, 왜 그래요? 민준 삼촌은 누구예요? 지수는 눈물을 닦고 소연을 바라보았다. 이분은 엄마의 동생이란다. 엄마의 오빠야. 너의 삼촌이지. 민준은 지수에게서 몸을 떼고 용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오래전부터 진실을 알고 계셨죠? 용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손수건의 이름을 봤어요. 그녀에게 가족이 있을 거라 짐작했죠.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수건을 숨기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용호를 비난하지 않았다. 용호가 단지 지수를 보호하려 했고 그들의 작은 가족을 지키려 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그는 누나를 어둠 속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지수 누나,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는 20년 넘게 누나를 기다리셨어요. 미뤄 가시겠어요?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용호와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 집이지만 네가 진실을 말한다면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민준이 대답했다. 그는 용호를 바라보았다. 용호 씨, 누나와 함께 가주세요. 소연이도요. 모든 걸 제가 책임질게요. 누나의 가족은 제 가족이에요. 용호는 한동안 침묵했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지수를 바라보고 다시 소연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원한다면 막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도시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녀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에요. 일단 가보죠.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적응이 안 되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저는 단지 누나가 어머니를 만나길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소연이도 할머니를 알아야 해요. 지수는 눈물을 닦고 소연을 꼭 안았다. 들었니? 우리가 외할머니를 만나러 갈 거야. 분명 외할머니를 좋아하게 될 거야.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그 순수한 미소가 분위기를 한결 가볍게 만들었다. 노인은 구석에서 가볍게 기침을 하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렴. 난 늙었으니 여기 있을게. 하지만 날 잊지 말고 돌아와 보거라. 할아버지를 혼자 두지 않을게요. 민준이 대답했다. 할아버지도 우리 가족이에요. 할아버지도 돌볼게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지수, 용호, 소연을 서울로 데려갈 준비를 했다. 그는 가족사진, 지수의 이름이 수놓아진 손수건, 그리고 소연에게 목걸이를 잘 간직하라고 당부했다. 그가 필요로 하는 증거들이었다. 3시간이 넘는 여정이었지만 아무도 피곤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지수는 민준 옆에 앉았다. 손에는 손수건을 들고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흩어진 기억의 조각을 맞추려는 듯했다. 용호는 뒷좌석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고 소연은 끊임없이 도시에 대해 물었다. 민준은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는 누나를 찾았고 이제 어머니에게 그 기쁨을 전할 차례였다. 서울 외곽의 작은 집 앞에 차가 멈췄을 때 민준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여전히 살고 있는 곳이었다. 그는 먼저 내려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민준이에요. 돌아왔어요.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부인이 나타났다. 시간이 만든 주름이 깊지만 여전히 따스한 눈을 가진 부드러운 얼굴이었다. 민준아, 갑자기 웬일이니? 무슨 일 있니?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다. 어머니, 안에 들어가 앉으세요.
어머니께 깜짝 선물이 있어요. 민준이 말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노력했다. 백 여사는 집 안으로 들어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다. 민준은 밖으로 나가 지수를 데려왔다. 지수가 문턱을 넘기 전 백 여사는 고정된 듯 굳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이 사람은 누구니? 그녀가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분은 누나예요. 지수 누나. 그녀는 살아있어요. 제가 찾았어요. 민준이 말했다. 눈물이 그의 눈에서 흘러내렸다. 백 여사는 의심스러운 눈빛과 희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안 돼. 내 딸은 20년 전에 죽었어. 민준아, 이런 장난은 하지 마라. 엄마가 견딜 수 없어. 민준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가족 사진을 꺼냈다. 어머니 보세요. 이게 누나예요. 20년 전 제 옆에 선 누나. 어머니 기억나세요? 그는 사진 속 지수를 가리키고 그 앞에 서 있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똑같지 않나요, 어머니? 백 여사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들었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닮았다고 해서 어떻게 내 딸이라고 확신할 수 있니? 이럴 순 없어. 민준은 지수에게서 손수건을 받아 어머니에게 건넸다. 이걸 보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누나를 위해 수놓으신 손수건이에요. 빨간 실로 지수라고 수놓으신 거 기억나세요? 백 여사는 손수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지수라는 이제는 바랜 글자를 어루만졌다. 그녀의 눈이 더 커졌다. 이건 정말 내가 지수에게 만들어준 손수건이야. 하지만 어떻게? 민준은 소연에게 손짓했다. 소연아, 이리 와서 할머니께 목걸이를 보여드리렴. 소연이 다가와 은목걸이를 풀어 백 여사에게 건넸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누나의 생일에 사주신 목걸이예요. 그날 실종됐을 때 누나가 하고 있던 거예요. 이제 소연이, 누나의 딸이 착용하고 있었어요. 백 여사는 목걸이를 들고 바랜 파란 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수와 소연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지수를 와락 끌어안고 오열했다. 지수야, 내 딸아, 이게 꿈은 아니겠지? 네가 정말 살아있구나. 그녀는 지수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시간이 만든 주름 속에서도 그녀의 딸을 볼 수 있었다. 손수건, 목걸이. 그게 네 거였어. 넌 내 지수야. 지수도 어머니를 꽉 안고 흐느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어머니가 기억나요.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그녀가 마침내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민주는 용호와 소연을 데려왔다. 어머니, 이분은 용호 씨, 누나의 남편이세요. 그리고 소연이 어머니의 외손녀예요. 백 여사는 소연을 바라보고 그녀를 안았다. 하늘이시여, 내게 외손녀가 있다니 너무 예쁘구나. 어릴 때 지수를 닮았어. 그녀는 용호를 바라보고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내 딸을 돌봐주셔서. 당신은 내 사위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용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가 진지했다. 저는 그저 그녀가 평화롭게 살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녀에게 가족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작은 집은 웃음과 눈물로 가득 찼다. 백 여사는 손수건과 목걸이를 들고 지수가 실종된 후의 나날들을 이야기했다. 지수는 귀 기울여 들었고 그녀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목소리, 고향 부엌의 냄새, 어린 시절 민준의 미소. 민준은 옆에 앉아 가족의 재회를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천근의 무게를 내려놓은 듯했다. 며칠 후 민준은 지수, 용호, 소연이 서울에 머물도록 설득했다. 그는 어머니 집 근처에 작은 집을 임대했다. 그들이 새 생활을 시작하기에 충분히 편안한 곳이었다. 용호는 서서히 도시 생활에 적응해갔고 민준의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소연은 새 학교에 즐겁게 다녔다. 지수는 매일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녀의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들판에서 뛰놀던 오후 그녀가 장난칠 때 어머니의 꾸중, 강에서 민준과 물고기를 잡던 시간들. 민준은 노인도 잊지 않았다. 지수를 구해준 그 노인. 그는 마을로 돌아가 노인을 위해 낡은 양철집 대신 튼튼한 벽돌집을 지어주었다. 할아버지, 누나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 말했다. 노인의 손을 잡으며. 할아버지는 소연이의 증조할아버지, 우리 가족이에요. 노인은 웃었다. 눈물이 반짝였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네. 고맙네, 젊은이. 민준은 마을에 콘크리트 도로를 놓았고 개울 위에 시멘트 다리를 지었다. 그의 누나를 살려준 이곳에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어느 오후 그는 어머니의 집 앞에 서서 나무 그늘 아래 웃고 이야기하는 지수와 백여사를 바라보았다. 지수가 그를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난 엄마를 다시 찾지 못했을 거야. 누나는 제 누나잖아요. 민준이 대답했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누나가 여기 있어주는 것만으로, 어머니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석양 아래 작은 집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재회의 행복, 그리고 결코 깨지지 않는 가족의 유대. 봄바람이 불어오는 날, 나는 손목에 찬 염주를 만지작거리며 정원의 벚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지 끝에 맺힌 꽃봉오리들이 하나둘씩 피어나기 시작했다. 내 인생도 이 벚꽃처럼 시작은 미약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재벌 중 하나가 되었다. 아버지,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들 정우의 목소리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웨이브 머리카락, 세련된 블라우스와 스커트,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녀는 자신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했다. 안녕하세요, 강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윤서연입니다. 그녀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눈웃음을 지으며 가볍게 목례를 했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그 눈빛 속에 감춰진 거짓을.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 자연스레 터득한 감각이었다. 돈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쓴다. 말투도, 표정도, 손짓 하나까지도 조심스럽게 꾸며진다. 그리고 그 가면이 단단할수록 속은 더 허약하기 마련이다. 그래, 우리 정우를 마음에 들어한 이유가 뭐지? 내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서연이라는 여자는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정우 씨는 굉장히 다정하고 사려 깊어요.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이죠. 그럴듯한 대답이었다. 정우는 한껏 고무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서연 씨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직감이 그녀를 신뢰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재벌 강민호가 아니라 세상의 눈길조차 받지 못하는 노인으로 변장했다. 낡고 해진 점퍼, 몇 년은 손질하지 않은 듯한 흐트러진 머리, 손등을 따라 깊게 파인 주름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초라한 노인이었다. 이 모습, 낯설지 않구나. 오래전 내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이렇게 살았었다. 길바닥을 떠돌며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때 나를 구해준 여인이 있었다. 그 사람은 나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고 내가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용기를 주었다. 그분 덕분에 나는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벌이 될 수 있었다. 그때 그 여인의 눈빛을 나는 잊지 못한다.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따스함이 가득한 눈빛. 하지만 정우가 데려온 서연이라는 여자는 너무 차가웠다. 겉으로는 따스해 보이려 했지만 속은 차가운 거짓으로 가득한 눈빛이었다. 나는 그렇게 폐지 줍는 노인의 모습으로 고급 카페 앞에 섰다. 그 카페는 서연이 자주 다닌다는 곳이었다. 유리문 너머로 그녀가 보였다.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테이블에 앉아 라떼를 마시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일부러 몸을 웅크리고 리어카를 끌며 그녀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그녀가 문을 밀고 나왔다. 나는 그녀 앞에 조심스레 다가갔다. 아가씨.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혹시 그 종이컵 저에게 주실 수 있겠어요? 쇼핑백도 버릴 거면 같이 주시면 감사하고요. 서연은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이내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요? 아니, 버리실 거면 제가 좀 받아도 될까 해서요. 서연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피식 웃었다. 그녀는 종이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아래로 내리더니 툭 종이컵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가져가세요. 그녀의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에는 냉소가 가득했다. 그러더니 코를 막으며 뒷걸음질을 쳤다. 여기가 어딘 줄은 아세요? 이런 데서 얼쩡거리지 마세요. 옆을 지나던 손님들이 힐끔 나를 쳐다봤다. 서연은 그런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쓰레기라도 보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조용히 종이컵을 주워들었다. 그녀가 등을 돌리고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리어카를 다시 잡았다. 정우야, 저 여자가 정말 내가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번 한 번의 태도로 서연을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우와 함께 우리 집에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고 초대했다. 저녁 식사 전에 나는 가정부 이 할머니에게 조용히 부탁했다. 제가 없을 때 서연 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지켜봐 주세요. 가정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상황을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그날의 식사는 잘 마무리됐다. 하지만 다음날 가정부 할머니가 오셔서 어제 있었던 일을 전해주었다. 회장님이 자리를 비우실 때마다 서연 양이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물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가격이 나가 보이는 물건들을 특히 관심 있게 보더군요. 가격표가 붙어있는 물건들을 들춰보기도 했고 혼자 콧노래를 부르며 방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수상합니다. 나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비서를 불렀다. 서연 양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이 있으면 보고하세요. 며칠 후 비서는 예상보다 심각한 보고서를 가지고 돌아왔다. 서연에게는 이미 연인이 있었고 그 남자와 함께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다. 그동안 내 아들과의 관계는 거짓이었던 셈이었다. 사실을 확인한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정우를 불렀다. 아마도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지만 아들에게 말해줘야 상처를 받겠지만 진실을 알려야 할 때였다. 정우야, 서연에 대해 내가 조사한 것이 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처음에 정우는 강하게 반발했다. 뒷조사요? 왜 사람을 뒷조사하세요? 서연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하지만 정우는 서류를 받아들고서 말을 잃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다. 정우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 서연과 다른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과 메시지를 보자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가 사랑했던 사람은 거짓의 가면을 쓴 여자였다. 얼마 후 정우는 힘겹게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날 이후 정우는 한동안 사랑을 믿지 않으려 했다. 아니, 사람 자체를 믿지 못했다. 처음에는 나를 원망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원망이 스스로를 향한 실망으로 변해갔다. 누구보다 영민한 아들이었지만 감정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힘들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세월은 모든 것을 흐르게 만드는 법이다. 정우는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말을 꺼냈다. 아버지, 이번엔 정말 진심이에요. 나는 신문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손목에 찬 염주를 만지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정우의 눈빛은 단호했다. 마치 이번에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겠다는 듯. 그래, 나는 조용히 신문을 내려놓고 물었다. 어떤 사람인데? 부모님이 안 계세요. 정우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이내 담담하게 이어갔다. 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에요. 거짓 없이 정직하고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들이 사랑에 빠진 얼굴을 오랜만에 바라보았다. 3년 전에 감정이 휘몰아치던 표정이 아닌 보다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쉽게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언제 한번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그녀와 처음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혜. 겸손하고 단정한 인상이었다.
화려함보다는 편안함이 먼저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예의와 배려가 묻어났다. 분명 첫인상은 좋았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고 겉모습과 속마음이 달랐던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아왔다. 단순한 첫 만남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그녀의 진짜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말이다. 나는 다시 변장을 시작했다. 허름한 점퍼에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손에는 해진 비닐 장갑을 꼈다. 거울을 보니 지난번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이번에는 지혜가 자주 간다는 식당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단정한 옷차림에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하고 있었고 나는 그녀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기 전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기, 죄송한데요. 그녀는 통화를 끝내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녀가 들고 있는 쇼핑백을 가리키며 말했다. 손에 들고 계신 쇼핑백 안 쓰시는 거면 가져도 될까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흔들렸다. 지난번처럼 무심하게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인가. 나는 그녀의 눈빛을 주에 깊게 살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상 밖의 반응이 돌아왔다. 아, 네, 괜찮아요. 드릴게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쇼핑백을 내밀었다. 그리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다. 제 차에 종이가 몇 개 더 있는데 괜찮으시면 들을까요? 나는 순간 말을 잊었다. 그녀는 이미 차 쪽으로 향하며 차문을 열고 있었다. 그리고는 나에게 종이를 건네주며 말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힘드시죠? 이거 핫팩인데 쓰세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지혜가 보이는 태도가 진심인지 아니면 가식인지 사람의 본성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법이었다. 한 번 더 지켜봐야겠군. 이번에도 정우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날 나는 가정부 할머니를 따로 불렀다. 오늘 저녁 정우와 한지혜라는 여자가 함께 올 거예요. 제가 중간에 자리를 자주 비울 테니까 지혜 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봐 주세요. 가정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녁이 되자 지혜와 정우가 집으로 들어섰다. 정우는 다소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지혜는 변함없이 차분하고 자연스러웠다. 오늘 저녁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식탁에는 정성스레 차려진 요리가 놓여 있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다. 정우야, 요즘 회사 일은 어떠냐? 네, 조금 바쁘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혜 씨도 일이 많을 텐데도 늘 성실하게 하더라고요. 정우는 자연스럽게 지혜를 칭찬했고 지혜는 쑥스러운 듯 미소만 지었다. 나는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일부러 핸드폰을 확인하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잠깐 자리를 비워야겠다. 중요한 전화가 와서 말이지. 두 사람은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자리를 뜨며 조용히 거실을 지나갔고 복도에서 멈춰섰다. 한동안 식탁에서는 부드러운 대화가 이어졌다.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직접 요리하신 건가요? 지혜가 가정부에게 말을 걸었다. 네, 맞아요. 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메뉴들이에요. 덕분에 좋은 식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가정부 할머니에게 어제 상황을 물었다. 어제 어땠어요? 특별한 점 없었나요? 가정부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의가 바르시더군요. 정우 도련님께도 다정하게 대해주셨고 저에게도 깍듯이 인사하시더라고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오히려 너무 착하고 문제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게 의심스러웠다. 누군가는 나에게 말하겠지. 의심병 아니냐고.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면서 겪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뒤통수를 맞았던 경험들이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어쩌면 내 무능함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신중하고 싶었다. 정우가 한 번 상처를 얻고 난 후 다시 데려온 여자인데 또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랐던 마음이 컸던 것도 있다. 그래서 나는 비서를 불러 그녀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지혜 씨에 대해 더 조사해봐.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가족 관계나 경제적인 부분까지 세세히 살펴보도록 해. 비서는 이미 내 뜻을 눈치챘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회장님,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내 손이 무심코 책상 위를 두드렸다. 말해봐. 비서는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특별히 문제될 만한 점은 없습니다. 채무나 금전적인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평판도 좋고 주변에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군. 비서는 덧붙였다. 한지혜 씨는 괜찮은 분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염려하실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 통화를 듣고 나는 안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그날 나는 정우를 불렀다. 정우는 다소 긴장한 얼굴로 내 앞에 섰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지혜에 대한 뒷조사를 했고 자신이 또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말했다. 날짜를 잡아라. 정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얼른 결혼식을 올려라. 지혜는 참 좋은 여자 같다. 정우의 얼굴에 화사한 미소가 번졌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에서 묵직한 감동이 전해졌다. 그동안 나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들, 그리고 지혜를 지키고 싶었던 그의 진심이 그대로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날짜가 정해지고 예식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식장이 예약되고 드레스와 예복이 준비되었으며 정우와 지혜는 행복한 얼굴로 하나씩 결혼식을 준비해 나갔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때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법이다.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날이었다.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정우는 지혜와의 결혼을 앞두고 들뜬 모습이었다. 나 역시 비로소 아들의 행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비서 박성준이 다급한 얼굴로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평소와 달리 차분한 모습이 아니었고 눈빛에는 분명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나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인가? 비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조사를 계속 진행해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내 손이 서류를 넘기다 멈췄다. 이상한 점이라니? 비서는 망설임 없이 보고서를 내밀었다. 한지혜 씨가 매주 도련님 몰래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몸을 고추세웠다. 지방으로?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원래는 큰 문제가 아닌 듯 보여서 깊이 조사하지 않았지만 계속 추적해보니 항상 같은 남자와 한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내 손끝이 서류를 움켜쥐었다. 같은 남자? 비서는 신중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네, 그녀는 매번 그 남자와 함께 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후 몇 시간이 지나야 나옵니다. 내 속에서 무언가가 쿵 내려앉았다. 그 남자의 정체는 밝혀졌나? 비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덧붙였다. 현재까지는 확실한 정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단순한 지인 이상의 관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지금까지 지혜는 단 한 번도 수상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매주 정우 몰래 지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것도 같은 남자와 함께.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비서는 신중한 태도로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회장님,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나는 손을 조용히 주먹으로 쥐었다. 이미 한 번 정우가 크게 상처받았던 일이 있었다. 나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한 번만 더 조사해. 그리고 그녀가 주말에 내려가는 이유를 반드시 밝혀내. 비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나는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다. 결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다시금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다.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고 정우는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비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했지만 확실한 정보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회장님, 아직 그녀가 왜 매주 지방으로 내려가는지 정확한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만약 이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채 결혼이 진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지혜와 정우를 불렀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이었다. 나는 테이블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미안하지만 너를 조사했다. 그녀의 미소가 순간 멈췄다. 네. 나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다. 매주 주말마다 지방으로 내려갔지? 정우 몰래.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확인됐다. 그 순간 정우가 내 옆에서 움직임을 멈췄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지혜를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었다. 이제 그녀가 진실을 말할 차례였다. 지혜는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다. 손을 가볍게 떨면서도 어떻게든 말을 하려는 듯 보였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눈에 서서히 눈물이 차올랐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사실 저는 매주 병든 어머니를 돌보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혜는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려 했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결국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듯 한순간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병은 오래전부터 계속됐고 저희 집안은 어머니가 병이 걸리신 이후로 계속 힘들어져 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제 결혼을 망칠까 봐 본인의 존재를 숨기라고 하셨어요.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 쪽에서 결혼을 승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나는 곧 죽을 거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좋은 집에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은 모두 진심이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려 했지만 닦아낼 새도 없이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딸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고. 어머니 곁에 끝까지 있을 테니 같이 버텨보자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정우는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계속 듣고 있었다. 그럼에도 저는 어머니를 놓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머리를 떨구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매주 계속 어머니를 찾아가니까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들키면 어떡하냐고.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마치 오래된 상처가 한순간에 터져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정우는 여전히 충격을 받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나한테라도 말했으면 내가 잘 도와줬을 텐데. 미안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방 안에는 여전히 울음 섞인 지혜의 흐느낌과 정우의 떨리는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정우는 눈물을 머금은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지혜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조용히 울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넌 우리 가족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너의 사정을 들으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지혜는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다. 마치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감당하겠다는 듯한 자세였다. 하지만 가족이라면 함께 짊어져야 한다. 내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이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상, 그리고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 이상,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나를 향해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내가 너의 어머니를 책임지겠다. 지혜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고 정우 또한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숨을 삼켰다. 지혜야, 너희 어머니께서는 생각이 짧았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돈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집안이 아니다. 내가 이 집의 며느리가 된다면 너의 어머니 또한 우리의 가족이다. 어머니가 얼마나 아프시든지 빚이 있으시든지 우리 가족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 지혜는 울먹이며 내 말을 들었다. 가족이라면 상대방이 어떤 상태든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가치다. 내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지혜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결국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눈물을 흘렸다.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나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가자. 가서 함께 결혼을 승낙받자.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지혜의 얼굴이 흔들렸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다시금 울음을 터뜨렸다. 정우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안도한 듯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될 준비가 된 것 같았다. 나는 정우와 지혜와 함께 차에 올랐다. 정우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지혜는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착지는 지방의 작은 집, 그녀의 어머니가 요양 중인 곳이었다. 차 안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정우는 운전에 집중했지만 표정에는 긴장감이 묻어났다. 지혜는 두 손을 꼭 모으고 불안한 듯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께서 괜찮으실까요? 갑자기 찾아뵈면 너무 놀라시진 않을지.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너의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야.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것이 맞아. 내가 놀라지 않게 자세히 잘 얘기하마. 지혜는 감정이 북받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1시간 남짓한 시간이 흐른 후 우리는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정우는 차를 천천히 좁은 골목길로 몰아 허름하지만 정갈해 보이는 작은 집 앞에 차를 세웠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늑한 내부가 눈에 들어왔다. 작은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벽 한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한 여인이 병상에 누워 있었다. 지혜의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우리가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누구세요? 지혜야.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엄마. 지혜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우의 아버지 강민호입니다. 지혜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정우와 지혜가 결혼하는 것을 승낙받으려고 왔습니다.
내 목소리에 그녀는 놀라운 표정 없이 차분히 나를 올려다보았다. 아마 이 상황까지 예견한 듯 보였다. 아, 그러시군요.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간단히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내 손목으로 향했다. 그녀의 눈은 커졌고 내 손목에 걸린 낡은 염주를 바라보며 숨을 멈췄다. 이 염주. 나는 순간 당황스러웠다. 그녀는 손을 떨며 힘겹게 내 염주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설마 강민호 씨 아니신가요? 여기서 뵙다니. 저 장미영이에요. 이화국밥 주인. 기억 안 나실까요?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30여 년 전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굵은 빗방울이 거리를 때리며 흐르던 날, 나는 길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다. 차가운 바닥의 습기가 옷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그것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를 스쳐 지나가며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했다. 누군가는 인상을 찌푸리며 길을 돌아갔고 누군가는 내 앞을 지나치며 불쾌한 눈빛을 던졌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살아갈 의미가 없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던 내가 이토록 초라한 존재가 될 줄은 몰랐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고 전 재산을 잃었고 결국 거리로 나앉았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차가운 빗속에서 나는 눈을 감았다. 그때 누군가 내 앞에 멈춰섰다. 괜찮으세요? 나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눈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배가 볼록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임신한 것 같았다. 비에 젖은 시장 봉투를 들고 있던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세요. 이러고 있으면 몸이 상해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길 위에서 이렇게까지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냥 두세요.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가만히 나를 내려다보더니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내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일단 저랑 같이 가요. 배고프시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어요. 쟤한테 힘쓰려고 할 생각 마세요. 보이시죠? 저 임산부입니다. 노약자라고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덧붙였다. 밥을 먹어야 힘이 나죠. 그녀는 나를 부축하며 작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비에 젖어 엉망이 된 나를 데리고 도착한 곳은 작은 국밥집이었다. 간판에는 이화국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여기 앉으세요. 비에 젖은 몸이 따뜻한 공기 속으로 들어오자 온기가 스며들며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잠시 후 그녀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을 가져와 내 앞에 놓았다. 자, 드세요. 나는 국밥을 바라봤다. 속이 텅 비어 있었지만 한 숟갈도 뜨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았다. 그녀는 내 앞에 앉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밥부터 먹어요. 그래야 힘이 나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국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을 때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함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먹다 보니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강민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장미영이에요. 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나는 국밥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죠?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사람이 힘들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는 건 당연하죠.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에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국밥을 절반쯤 먹었을 때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업을 하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장미영은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었다.
너무 믿음직한 사람들이었어요. 내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나는 손을 꼭 쥐었다. 저는 전부를 잃었습니다. 가진 것도, 믿을 사람도,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은 없어요. 어린 아들이 있어요. 빚 때문에 할머니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 작은 가게, 사람들도 많이 오지 않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늦게 집에 가는 너무 힘든 일이지만 이 뱃속에 있는 딸아이를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강 씨도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내야 하지 않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이 국밥 먹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아직 젊잖아요. 우리.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혹시 지금 지낼 곳이 있어요? 집도 넘어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좁지만 잠시 저희 집에 머물다 가세요. 그녀는 농담 섞인 말투로 말했다. 오래 머물려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빨리 자리 잡고 세상으로 나가셔야죠. 그 순간 나는 가슴이 저려왔다. 그리고 내 안에 무너졌던 감정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미영 씨의 집에서 머물며 내 길을 찾았다. 처음에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하지만 미영 씨는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아침이면 따뜻한 국을 끓여 주었고 한 숟갈이라도 더 먹으라며 잔소리를 하기도 했다. 힘내려면 잘 먹어야 해요. 이제 그만 주저앉으세요. 당신은 아직 젊고 다시 일어설 기회도 많아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런 말들이 처음에는 가슴에 와닿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함 속에서 내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결심을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다시 시작한 사업이 조금씩 희망을 보이기 시작한 때였다. 그날 밤 나는 미영 씨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다. 저 이제 여기서 나가 보려고요.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세상으로 나가시는 건가요? 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요.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미영 씨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손목에 차던 염주를 나에게 건네주었다. 이 염주 받아가세요. 나는 뜻밖의 선물에 당황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할머니한테 받은 하나밖에 없는 염주예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는 염주를 내 손에 꼭 쥐어주며 말했다. 여기 할머니의 이름이 써 있어서 좀 그렇지만 이 염주는 저희 집에서 행운을 의미해요. 그녀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듯 먼 곳을 응시하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죠. 힘들 때 이 염주를 갖고 있으면 용기가 날 거라고요. 행운이 생길 거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단했다. 이제 이 행운 강 씨가 가져가세요. 나는 염주를 내려다보았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나무 염주. 그녀가 소중하게 간직해온 이 작은 물건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건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꼭 성공하세요. 그 말이 끝나자 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손에 염주를 꼭 쥔 채로. 그렇게 시간이 흘러나는 연희은 성공으로 재벌이 되었고 지금 내 앞에는 그 성공을 만들어준 한 여인이 아픈 몸으로 누워 있었다. 미영 씨는 눈물을 머금은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강민호 씨였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 심장도 순간 크게 요동쳤다. 미영 씨. 내 입에서 그녀의 이름이 새어나오자
그녀는 손을 입에 가져가며 울컥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세상에,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나는 감정을 추스르려 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한번 꼭 찾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가슴을 치듯 눈물을 쏟아냈다. 잘 지냈다고 말하고 싶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제 사정이 이래요. 그녀의 말에 나도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의 야윈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영 씨가 이렇게 아파 보이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다. 오래전 내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밀며 밥부터 먹어요. 그래야 힘이 나요. 라고 말해주던 그 사람. 그 따뜻하게 웃어 주던 사람이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미영 씨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때 제가 해준 밥으로 힘을 내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네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봐서 너무 기뻐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설마 그때 배에 있던 아이가. 나는 말끝을 흐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네, 맞아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아이가 우리 지혜예요. 나는 지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상황에 충격을 받은 듯 어머니와 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미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웃었다. 우리 지혜가 강 씨 아들과 결혼하려 하다니. 그럼 그때 말했던 할머니 집에 보냈다던 아들이 여기 이 멋진 아들이겠군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거 정말 인연이네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 수십 년 전 어둠 속에서 나를 구해주었던 한 여인이 그녀의 딸이 내 아들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 하고 있다니. 운명이란 게 이런 거군요. 나는 조용히 미영 씨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미영 씨. 내 목소리는 단호하고 진지했다. 당신은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지혜의 어머니이자 제 은인이니까요. 미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내 말을 들은 후 그녀는 힘겹게 웃으려 했지만 그 미소조차 힘든 듯 보였다. 정우와 지혜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그날은 너무나 감정이 얽힌 날이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서로의 곁에 있겠다고 다짐하며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미영 씨의 치료를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급히 불러들였다. 모든 것을 다해주세요. 미영 씨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는 별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그녀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그녀를 VIP 병실로 이송한 후 병원은 고요해졌다. 미영 씨는 조용히 누워 있었고 주변의 병실은 한층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받는 치료가 최선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처음으로 의료진은 진지하게 내게 말을 꺼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미영 씨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치료가 늦어서 오래 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진의 말이 냉정했지만 그들의 말이 현실적이었다. 미영 씨의 상태가 너무나도 안 좋았기에 나도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나는 다시 그들에게 부탁했다. 무릎을 꿇고 그들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돈을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돈이 아니더라도 무슨 것을 요구하든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제발 저의 부탁을 들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세요. 의료진들은 내 행동에 많이 당황한 듯 말했다. 회장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매일 미영 씨의 상태를 확인하며 의료진은 더 많은 신경을 썼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으로 향했다. 미영 씨의 병상 옆에 앉아 그녀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미영 씨, 나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을 이었다. 저희 정우와 지혜의 결혼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른 나서셔야 저희 같이 식장에 들어가죠. 미영 씨는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미영 씨는 잠시 눈을 감고 조금 더 힘을 내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말을 들으니 용기가 나네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대해주셔서. 그녀의 말에 나는 답했다. 사람이 힘들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는 건 당연하죠.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미영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내 말을 음미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거 제가 항상 사람들에게 자주 해주는 말이네요. 나는 그 말에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미영 씨의 그 말 듣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미영 씨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감사, 고통, 그리고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가 느껴졌다. 그 이후 기적처럼 미영 씨의 상태는 점차 회복의 기미를 보였다. 처음에는 의료진들이 낙담했던 상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실로 찾아갔을 때 미영 씨는 약간 웃고 있었다. 미영 씨, 내가 들어서자 그녀는 고개를 돌려 살짝 미소를 지었다. 강민호 씨, 나는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갔다. 어떻게 이렇게? 미영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말 다행이에요. 미영 씨는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이렇게 회복될 줄은 몰랐어요. 강민호 씨 덕분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내 손을 꼭 쥐었다. 나는 미영 씨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미영 씨, 당신이 회복한 게 전부 다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을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미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저도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녀는 잠시 멈추며 말을 이어갔다. 제가 그때 강 씨를 도와드렸던 게 이제 이렇게 돌아온 거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며 우리가 서로 도왔기에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거죠. 미영 씨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은혜를 갚는 것보다는 함께 가는 게 중요하죠.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 함께 할 거니까. 미영 씨는 내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어떤 말보다 그 손길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해 주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늘은 정우와 지혜의 결혼식 날이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다. 결혼식을 맞이하는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분위기다. 정우와 지혜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그들 곁에 있는 나와 미영 씨는 그저 이 순간을 감격하며 지켜보았다. 미영 씨는 지금까지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혼식에 함께하고 있었다. 강민호 씨, 미영 씨는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당연히요, 미영 씨,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 순간 나는 미영 씨에게 다가가 살짝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미영 씨, 그녀는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아, 이제는 장 어머님이군요.
미영 씨는 잠시 놀라운 표정을 지은 뒤 그 후에는 눈물이 또 한 번 고였다. 장 어머님, 그녀는 그 말을 되새기며 웃었다. 앞으로는 우리 행복하게, 아프지 말고 잘 살아갑시다. 그 말에 미영 씨는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리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정말 이제야 행복한 날이 왔네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결혼식장에는 온통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우와 지혜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그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우리는 정말로 하나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의 결혼식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약속하는 순간이었으며 또한 운명처럼 만난 인연을 확인하는 날이었다. 나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파란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들이 마치 축복을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손목에 있는 염주를 만지작거렸다. 이 염주야말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이어준 소중한 매개체였다. 서로가 서로에게 바친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행복으로 돌아왔구나.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가족은 시작되었다. 서로를 아껴주고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는 가족. 인생의 험난한 파도를 함께 견뎌낼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 그리고 작은 염주에 담긴 깊은 인연이 있었다. 마치 하늘이 맺어준 듯한 인연. 우리는 그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며 앞으로 함께 걸어갈 것이다. 할아버지, 그 염주 이야기 다시 해주세요. 아이의 목소리에 나는 눈을 떴다.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잠시 선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어느 이야기를 말하는 거니? 내 무릎에 앉아있는 아이는 웃으며 내 손목에 낡은 염주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할머니가 줬다는 그 염주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만난 이야기.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우와 지혜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의 손자 민준이. 올해로 6살이 된 그 아이는 매일같이 나와 미영 어머니의 인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그래, 들려줄게. 그 순간 정원 안쪽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간식 먹을 시간이야. 미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나이가 들어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염주 이야기 들려준대요. 민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미영 쪽으로 뛰어갔다. 미영은 아이를 안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또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걸어갔다. 우리의 시작이니까요. 잊지 말아야지.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그때의 기억이 담겨 있는 듯했다. 인생은 참 신기해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그 비 오는 날 만난 남자가 이렇게 평생의 가족이 될 줄은. 나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여전히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서로에게 친절해야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친절이 언젠가는 큰 행복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미영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그 손 안에는 오래된 인연과 새로운 약속이 담겨 있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마음이다. 그 마음이 쌓여 하나의 인연이 되고, 그 인연이 모여 우리의 삶이 된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처럼.